9월 9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안보 문제를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노재봉 전 총리의 최근 기고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긴 글이었는데 제가 A4 용지 7장으로 그나마 줄였습니다. 제 경우도 안보와 이념 문제를 놓고 지난 17년 동안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 노재봉 전 총리의 글을 보면서 그 의문들이 풀렸습니다. 본문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필자인 노재봉 전 총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를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학자입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제22대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재봉 전 총리의 기고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가 한국 국민에게 고함. 지금 대한민국 존재를 해체하는 위험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초 문재인은 연말까지 한국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만들어 놓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중대한 발언을 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나라의 모습일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그는 암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발언 특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암호의 해독을 두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그의 정치 기술의 특성입니다. 혼란은 그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 자산입니다. 어떤 자산인가? 그것은 르상티망이란 것입니다. 정치 세계에서 혼란은 필히 증오심과 복수심을 유발합니다. 생소한 이 르상티망이란 단어는 불어입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분 사회가 무너지고 평등 의식이 휩쓸면서 사회적으로 만인 대 만인의 비교 전쟁이 폭발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분노와 복수의 정신 상태를 이르는 용어입니다. 그 상태는 반드시 환상에 가까운 적을 생산해내는 특성을 갖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겠다는 이른바 좌파는 어떤 적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효순이와 미선희 사건, 광우병 소동, 세월호 사건, 그리고 뒤이은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 소동이 모두 그 예입니다. 극히 최근의 예가 반일 소동입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부터 그런 소동을 주도한 전복 세력이 거리에서 청와대로 옮아갔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촛불혁명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용어 역시 암호임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멀쩡한 국가의 존재를 전제한다면 촛불이란 별뜻 없는 형용사로 들리고 혁명이란 단어도 새로운 통치권의 수식어로만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 부산, 울산, 경남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1항은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정체성을 온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라. 물론 답을 내놓을 리 없었습니다. 문재인의 인식구조에 그런 질문은 탄생하지 말았어야 하는 국가에서 자란 기득권자들의 타성에 젖은 불만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간의 반일 감정 소동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냐는 것이 그의 답일 것입니다. 이게 암호라면 그것을 풀어낸다는 것은 역시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선 그의 정치적 이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여느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서관이 군의 대장을 불러내기도 하고 익명의 열정으로 일해야 하는 밀계 수석이 개헌안을 발표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은 투쟁 경력으로 서열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보면 문재인은 서열 질서의 정상 위치에 있는 듯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들 대다수는 특정 이데올로기 이외에는 별로 체계적인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문재인이 항상 A4 용지로 된 원고를 앞에 놓고 발언하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청와대 참모위원들의 지력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들이 포착됩니다. 평소 용어 조작에 훈련된 그들임을 감안하더라도 전문 지식인들도 가늠하기 쉽지 않은 개념들이 이따금 나오는 것을 보면 밖에서 고도로 훈련된 이데올로그들이 논리를 입력해주는 일이 빈번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실례로 평창올림픽에서 북한 인사들과 함께했던 자리에서 문재인은 신영복을 거론하며 훌륭한 사상가라고 언급했던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신영복은 통역당 사건으로 오랜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통역당은 지금 사라졌습니까? 통역당은 김일성이 가장 중요시했던 남한의 지하혁명 조직이었습니다. 이미 와해된 그 조직을 여간첩 이선실이 재건해놓고 갈 정도의 비중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종용의 지령도 이 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인물을 훌륭한 사상가로 불렀던 문 대통령이 이른바 민족해방전쟁을 통해 월남이 공산화된 것을 두고
환희의 전율을 느꼈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신영복이 사망하고 나서 지금은 누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문재인의 사상적 정체는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불러줄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이 되는 8월 15일 문재인은 기념식 장소를 독립기념관으로 정했습니다. 거기서 행한 축하 연설에서 건국이란 말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것입니까? 그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건국은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기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건국관이고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세월은 아직 이룩하지 못한 국가 건설의 투쟁 과정이며 그 종결은 아마도 그의 말대로 금년 말이 될 것이란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대외관계는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까? 민족적 시민전쟁을 국제적으로 만든 강대 세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이루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약화시키거나 배제시키자면 우리의 현재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회수가 필수적 첫 단계이며 궁극적으로 한미 안보 동맹의 무효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작동 능력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군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기 에너지 공급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전 폐기라는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임을 문재인이 모르고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원전 폐쇄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선전입니다. 경북 지역에 밀집해 있는 원전들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와 오산 평택 지역으로 직선으로 이어진 집중된 미군의 동맹군 군사력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문재인은 그 나름의 대륙 정책의 일환으로 원전 대신에 러시아의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 남한으로 연결시킬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을 유의함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유엔군 체제를 미국이 강화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일본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정책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전쟁 차원의 필수적인 전자통신 부문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한국이 그 관계를 제고할 것을 미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맺은 일본과의 지소미아도 폐기하여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밀 삼각 방위협력 체제를 일본과의 문제를 핑계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계속 들고 나오는 데 대해서 일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경제 제재를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통제 없이 한국으로 수출해왔던 핵심 전자 관련 자재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무기 개발에 쓰여진다는 의혹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실의 고위 인사가 이를 언급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느슨한 수출 관리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한 바도 많았으나 아베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의심되는 자재들이 제3국을 통해 북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자료를 공개했을 때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하게 되는 부담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는 알 길이 없지만 일본이 의심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는 알 길이 없지만 일본이 의심하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언론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무엇인가를 비밀리에 반출한 사례가 156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공개 정보에 의하면 유엔의 제재로 북한의 연간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연간 소요량의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깔려있는 일본의 제재를 두고 엉뚱하게 경제 문제로 둔갑시켰습니다. 정말로 삼척 동자도 웃을 평화경제 운운으로 반일 선동을 하면서 직접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피하고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려고 고위 관료들을 보내는 웃지 못할 외교 행태를 보였습니다. 속담으로 표현하면 책상다리에 고약 붙이는 양상이었습니다. 문제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상들이 만나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증거 자료를 놓고 진행됐을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지를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문재인은 결국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보자.
외교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바세나르 협약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알게 됐습니까? 그 유명했던 일본의 소니가 왜 쪼그러들었는지 알기나 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세나르 협약이란 미 국방성이 개발한 기술이나 핵심 전략 물자를 적국에 제공했을 때 가차없는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약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한 정책을 검토해 볼 일입니다. 시진핑이 1대1로 정책을 찬성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 있어서 중국 측이 합세했습니다. 사드 문제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자 산불 정책을 진사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무참한 보복을 당하는데도 한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탈미 정책으로 대륙 세력에 합류하겠다는 구상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은 또한 문재인식의 평화 파트너인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이라서 더욱 좋습니다. 역사를 두고 일본을 나무랄 판이면 차라리 중국을 호되게 나무래야 할 상대입니다. 천박한 지정학적 지식을 가지고 대륙의 끝자락에 붙은 한반도는 그 대륙 세력과 손잡아야 하는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압력이 한반도의 운명을 더욱 어지럽힌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러할 것이 최근 동해에서 벌어졌던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 군사훈련이 그렇게도 반가워 침묵을 지킨 것이라 여겨지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바 일본과 미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중동 원유 공급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머뭇거리고 있는 자세도 알만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문재인의 혁명 노선에 관계되는 국제정치적 행위를 보면 국제정치 세계란 것이 어떤 질서를 가진 것인지 그 본질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판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행위 주체인 주권 국가에 대해서는 평등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 주체들의 동태에 있어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라는 요소가 작동하는 불평등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약육강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이 평화를 생존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그 힘의 불평등 작용이 만들어내는 질서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질서를 평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보통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가 균형 질서, 둘째가 헤게모니 질서, 그리고 세 번째가 제국 질서입니다. 문제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평화, 다시 말해서 현실감을 상실한 환상을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궁극적으로 잘못된 민족 이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적으로 평양 방문에서 합의했던 결론인 민족 자주, 민족 자결 원칙이 비현실적 의식의 집중적 표현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원칙을 말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남과 북에 엄연히 두 개의 독립적 주권 국가가 존재하며 그 둘이 각기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정회원이라는 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북관계는 지금 민족 내부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입니다. 이를 망각한 그 합의에 나오는 민족의 강조는 대남 적화를 위한 김일성의 이른바 3대 헌장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고약한 것은 일반 국민들도 하나의 민족이라던가 우리끼리라는 북한의 선전 용어들에 대해 별로 의심을 못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의식에 그 용어들이 주는 사전적 의미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면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도 아니며 우리끼리라는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것도 그대로 말하면 놀라는 것이 의식의 현실입니다. 원래 민족이란 개념은 우리말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근대국가를 지향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분야에 독일적인 문화가 휩쓸었습니다. 그것이 전파되어 신생 대한민국의 법제도도 대륙법 체제를 갖게 되었고 해방 이후 대학 입시에 선택 과목이었던 외국어도 독일어가 압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시대 근대 교육을 받았던 조선의 일본 유학생들이 모조리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반도의 근대 정치학의 효시를 이루었다는 6.1전의 정치학도 브룬출리의 국가론에 근거했던 것입니다. 조선 지식인들이 배웠던 근대성이란 대체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운 것이 민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들어온 낭만주의 사상의 핵심 개념이었던 생소한 폴크라는 단어를 일본은 공리 끝에 민족이란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조선 유학생들은 조선 사람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근대적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개념으로 정착시켰고 이를 독립운동의 사상적 근거로 만들었습니다. 중국도 비슷하게 이 개념이 양계초를 통해 전파되면서 손문을 비롯한 중국 지성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고 신채호 또한 그의 영향을 크게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신체호가 한때 영웅 숭배론에 경도됐던 것도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 사람 칼라일의 영웅 숭배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정치적 낭만주의는 프랑스 혁명과 그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됐습니다. 계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낭만주의자들도 시원적 자연 상태에 관심을 뒀던 것인데 그 탐구의 결과는 계몽주의적 합리주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유스러운 개인들을 전제로 했던 사회계약 그리고 통치계약과 다르게 그들이 발견했던 사회적 기초는 이미 존재해온 폴크 또는 종족이었습니다. 이것에 생물학적 의미가 따르는 것은 물론이라서 그 종족은 광의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파악됐고 그것의 존재적 동태는 공동적 충성의 정신에 기인한다고 이해됐습니다. 따라서 민족이라 일컫는 폴크는 민족 정신에 입각한 공동적 충성으로 결속되는 것이라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민족 정신에 기반한 충성은 무엇에 또는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가? 그것은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퓨어러, 즉 지도자로서 독일 낭만주의가 전개시킨 지도자의 원리인 것입니다. 북한이 선전선동으로 민족을 들먹이는 내용, 그리고 소위 주사파가 민족을 들먹이는 내용이 이런 맥락에 닿아 있다고 한다면 필자만의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이 얼마 전 대통령의 명의로 독일의 최대 일간지에 기고했던 내용에 대해 언급해 두고 싶습니다. 한글 원고로는 상당히 긴 글이었는데 독일 신문에서는 요약문만 나와 있습니다. 필자가 놀란 것은 그 글 속에 남과 북은 괄호를 쳐서 생명 공동체라고 규정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낭만주의에 근거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과 북한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기론적 개념을 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앞에 간단히 설명한 낭만주의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독일 신문에는 이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치스의 이데올로기를 금방 떠올리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부수되는 말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독일 낭만주의가 말하는 대중과 민중의 표현임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은 나치스의 선전술까지 써가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인가라는 한탄이 나옵니다. 생명 공동체라면 그것에 따르는 반생명적 요소들은 제거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적폐청산이란 이름의 숙청이고 그 범주에는 대한민국 71년의 역사까지 포함됩니다. 나아가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인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음도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런 민족 선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영국과 미국은 같은 종족적 범주에 속하면서도 왜 통일을 부르지 않고 각기 다른 국가로 갈라섰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독립적 주권국가의 주민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은 엄연한 독립적 국가로서 국제연합기구의 회원임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다름에 따라 주민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주민은 개인의 권리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민이며 북한은 모두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모두를 위한다는 전체주의의 집단적 인민입니다. 여기 대한민국에는 공공영역으로 부르는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존재하지만 다른 쪽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국가 대 국가로 그리고 이질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상적인 관념으로 상대해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민족을 앞세워서 국방백서에서 적개념을 없애버린 처사, 그리고 소위 헌법 개정안이란 내용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제1조에 느닷없이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항목을 넣어서 남북을 연방이나 연합으로 엮겠다는 음흉한 의도, 아울러 자유란 개념을 제거한다던가 국민 대신 사람으로 표현을 바꾸는 흉계 등이 모두 낭만주의에 입각한 체제혁명을 목표로 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적을 차례입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을 정책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분명히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조망해보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면서 그 존재를 해체해가는 위험한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혁명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연설 한 구절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반도에 세계를 돌고 시간을 통해 내려오는 문명의 선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평화와 전쟁, 품위와 타락, 법과 폭정,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곳에서 수없이 그어진 선이며 그 선을 지켜내는 것은 자유국가들이 언제나 해야만 했던 선택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김필재였습니다.